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만입니다. 오늘 한국기능운동교육원과 함께하는 운동이 보약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 저녁에 뭐 약속도 있으셨을 거고 식사도 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귀가하셔서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죠? 오늘 내용은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민족이 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싶은데 뭐 분리하면 나이 물어보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이 잘 모르면 서로 좀 불편해하고 아직 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30대부터 시작해서 전 연령층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기분 좋아지는 비밀의 또 이제 마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유, 나이보다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유, 나이보다 되게 동안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마법의 단어이기 때문에 뭐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누구나 기분 좋아지는 마법의 문장이죠.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족분들한테 이야기 해보시면 아마 실룩실룩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 맞아요, 손삼님. 젊어 보인다 이렇게. 뭐 오랜만에 보는 친구한테도 야, 너 근데 많이 젊어 보이네. 뭐 이런 칭찬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내가 원래 나이보다는 좀 젊어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욕심이잖아요. 요런 거가 실제로 가능한가? 요런 것들을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관점에서 좀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거거든요. 요 분야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편하게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요.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기능운동교육원에서 이제 4월 동안 이제 운동이 보약 챌린지, 운동하는 챌린지를 했죠. 2주간. 여러분도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같은 운동을 보면서 이제 운동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또 같이 해봤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챌린지에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앞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운동이 보약 단톡방이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아직 참여 안 하고 계시면 요거 끝나면 우리 밑에 댓글창에 저희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운동이나 이제 이런 노화와 관련된 제가 매일 논문이나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영도님, 네, 정채은님, 오늘따라 젊어 보이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잠을 잘 못 자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저를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그쵸? 아침마다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어, 아이, 내가 좀 젊어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실 때도 있고요. 오늘 피부 상태가 좋으면, 좀 어려 보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질문은, 우선은 사람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나이면 나이인데 그 앞에 괜히 이렇게 유식해 보이려고 생물학적 나이라는 걸 왜 쓰냐? 이게 나이에 또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달력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력이 하나하나 한 장 넘어가면서 이제 같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도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최근 이제 노화 의학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사실 요런 인제 나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례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어때요? DNA가 똑같은 요런
일란성 쌍둥이 연구 이게 아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거죠. 2005년도에 인제 일란성 쌍둥이 40명을 연구를 했는데 이 일란성 쌍둥이 안에서도 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나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척 봐도 좀 달라 보이잖아요. 왼쪽 분은 피부도 아직 탱탱하신 것 같고 주름도 별로 없는데 오른쪽 분은 눈이 벌써 안 보이죠? 안경은 더 두꺼운 거 끼신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게 인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성 유전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제 한 번씩 알아볼 텐데요. 음 네. 여기 채팅창에 또 여러 가지 운동과 관련된 내용도 적어 주시는데 제가 요 오늘 주제 중간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볼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한번 끝나고 나서 요런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뭐냐? 그리고 이거 측정할 수 있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앞서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저 후성 유전학이 뭔지를 오늘 이해하시는 겁니다. 요것만 하셔도 오늘 굉장히 크게 얻어 가시는 거고 한층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런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 이 노화를 늦추는 것이나 아니면 역전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요런 것에 대한 답을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괜히 유식해 보이려고 생물학적 나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니고요. 이 나이에도 요런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제 아까 얘기했던 달력 나이고 두 번째가 이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차 사 보신 적 있으세요? 중고차? 제가 인제 미국에서 인제 연수할 때 거기는 뭐 차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연수를 가잖아요. 이제 의사들이 연수를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집을 빨리 정하고 그다음에 뭘 정하냐면 차를 정해야 돼요, 차를. 근데 인제 뭐 오래 있을 게 아니니까 뭐 길어 봐야 뭐 1-2년 있을 거니까 연수를 그렇게 있을 거니까 가서 인제 새 차를 사지 않고 대부분 다 그 앞에 있던 선배들 걸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인제 중고차 시장 가서 인제 중고차를 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중고차 살 때 뭘 봐요? 일단 뭐 키로수 볼 것 같고 그쵸? 뭐 언제 몇 년도에 나온 차인지, 키로수 어떤지, 뭐 사고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인제 똑같이 나이가 들어가도 똑같은 2010 년산 자동차라도 어떻게 썼는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았는지에 따라서 상태가 너무 달라지죠. 같은 연식이라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노화되는 속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이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그러니깐 뭐 아주 건강한 환경에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아주 이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이렇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했다. 이러면 아주 뭐 한 50 년이 지나도 마치 30년 된 것 같은 몸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아유 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고생 많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제 사고도 많이 있었고 이렇다 그러면 쪼끔 우리 몸의 상태가 좀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생물학적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고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생물학적 나이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노화 또는 노화과학, 노화의학 이런 것들을 인제 연구해 가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인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배체크 님이 "저는 노화가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슬픈 말을 이렇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체력이 약해서 친구들보다 자주 아프고 주름도 많다 이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를 빠르다, 느리다 말하기는 쪼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손삼님이나 배체크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물론 뭐 내가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 그리고 뭐 이런 선천적으로 좀 병이 있었다. 이런 것도 뭐 물론 이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화의학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운동의 보약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면은 뭐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텔로미어라는 건데 우리 몸을 자꾸 이렇게 재생하고 만들어내는 지도가 있는데 그게 염색체, DNA죠. DNA가 뭉쳐져 있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제 피부도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해지면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거가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이라 그러는데 얘네가 염색체가 세포가 자꾸 분열할 때 이게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요거를 텔로미어라 그래요. 요게 이제 길이가 짧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너 많이 짧아졌으면 나이가 많이 든 거고 아직 많이 안 짧아졌으면 예, 아직 나이가 많이 안 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측면에서 얘기하면 아까 저한테 젊어 보인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우 뭐 교수님 텔로미어 길이가 아직 넉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 젊어 보인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염증 수치는 뭐 만성염증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요것도 이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항노화 운동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고 이 에너지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팔팔하고 많은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된다 하는 거고 사실 오늘 주제는 요 후성 유전학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하도 많이 말씀을 하니까 근데 뭐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쵸? 뜯어보면은 일단은 유전학이라는 거는 뭔지 알겠고 유전학은 유전된다 할 때 그 유전 맞거든요. 유전학 그걸 공부하는 학문인데 앞에 있는 이 후성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결국 우리가 정확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데에는 앞에 있는 3가지 지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이 가장 많이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후성 유전학적 메틸화입니다. 그렇죠? 요거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 4가지인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후성 유전학이다. 그러니까 오늘 후성 유전학이 뭔지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이언스 2013년도에 나왔던 요런 후성 유전학에 대한 힌트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연구였는데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이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이 같은 달력 나이인데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러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력 나이는 다 이렇게 50세 동일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차이가 많은 거예요. 크게는 아주 극단과 극단은 한 20, 30년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지?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까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유전학 입장에서는 뭐 병이 생긴다든지 우리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결정됐다고 봐요. 아주 초창기의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요. 우리의 유전 정보 DNA가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란성 쌍둥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DNA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수명도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갖게 되는 병도 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은 크게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암에 걸려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우리 유전학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 그래 뭐 나쁜 거 먹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적인 유전학을 공부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요거 얘기를 하려면 조금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들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잘 듣는 내용이 아니라서요. DNA는 우리 아시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37조 넘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를 아무거나 하나 떼가지고 안에 있는 핵을 살펴보면 DNA가 들어있거든요. 아무 세포만 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안에 그 DNA가 다 똑같아요. 모든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그렇죠?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어떤 세포는 뇌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돼요.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체 설계도를 다 드린 거예요. 이게 DNA입니다. DNA. 근데 여러분들이 맡은 파트는 그 중에서 건물 중에서 화장실이야. 그러면 이 전체 설계도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는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못 읽게 하고 화장실 짓는 그 부분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린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일단은 전체 설계도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것만 읽냐면 화장실에 관련된 설계도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동일한 DNA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부분만 읽어내면서 화장실을 만드는 거지. 그게 뭐 눈이면 눈세포를 만들고, 그게 근육이면 근육세포를 만들고, 그게 뇌면 뇌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우리 DNA를 가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분화. 또 한 가지의 어떤 쉽게 설명하는 비유는 오케스트라 비유인데 이런 거예요. DNA를 우리가 악보라고 칩시다. 아까 제가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악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악보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악기 있으세요? 저는 학생 때 바이올린을 잠깐 배웠던 것 같은데 못 칩니다 지금. 근데 이럴 때 바이올린을 친다고 생각해 보면 바이올린에 대한 악보는 내가 쳐야 될 부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악보가 다 나한테 있긴 하지만 지휘자분이 바이올린이 딱 들어가야 될 부분에 바이올린한테다가 이렇게 그 파트에다가 얘기를 해줘요. 요렇게 지금 바이올린 그리고 크게 하라든지 작게 하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저 사진처럼. 그러면 그 지휘를 따라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작게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주를 안 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후성 유전학이 하는 일입니다. 악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읽을지 안 읽을지 내가 어떤 설계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내가 만들지 안 만들지 요거를 결정하는 게 요 후성 유전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후성은요, 이 후성 유전학은 에피제네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후성은 뒤에 결정된다. 태어난 이후에 결정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DNA를 태어날 때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럼 그 DNA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나? 지워버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악보가 있지만 이를테면 바이올린이 이렇게 악보 연주를 해야 되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가리거나 지워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이제 DNA 메틸화, 히스톤 변형, 비암호화 RNA라는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개념만 후려쳐가지고 설명드리면은
개념만 후려치면 어떻게 되냐? DNA가 있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유전 정보, 유전 정보. 설계도야, 설계도. 설계도인데 여기다가 메틸이라는 화학 분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갖다 붙으면 거기는 제대로 안 읽혀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리스트가 봤을 때는 딴 부분들은 가리게 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메틸화. 히스톤 변형은 여러분 이렇게 구슬에다가 이렇게 실 이렇게 요즘 뜨개질 많이들 하시던데 뜨개질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뜨개질 할 때 보면은 그 실을 이렇게 실타래에 감잖아요. 실타래 감잖아요. 그 실을 우리가 이제 커닝 페이퍼라 생각해 보세요. 그 설계도 같은 커닝 페이퍼가 쫙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커닝 페이퍼를 읽으려면 일단 그 실타래에서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꺼내야지. 그쵸? 그래야 그걸 읽잖아요. 근데 그게 감겨 있으면 못 읽죠. 그러니까 히스톤이라는 거는 그 실타래를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겨 있으면 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DNA가 있지만 마치 못 읽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변형이고, RNA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이제 DNA를 못 읽거나 읽게 하거나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추후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DNA라는 게 다 있어서 우리 몸에 다 유전 정보가 있는데 왜 이 피부 세포는 피부만 만들어내는 거야? 왜? 실제로는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걸까? 이런 작용들이 있구나. 이런 메틸화, 히스톤 변형, 비아모아 RNA 이런 것들이 다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피부 세포 안에는 DNA 설계도가 다 있지만 피부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것들은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전자 자체는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요. 다 어떻게 피부 세포 안에도 그런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원론적으로는 뭐 눈도 만들 수 있고 간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세 가지 후성 유전학의 이런 세 가지 작동 방식 때문에 조절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름이 후성이라 그랬잖아요. 뒤에 결정된다. 이 세 가지 작동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나쁜 거에 노출되고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DNA는 안 변해. DNA는 안 변하는데 이 후성 유전학의 작동 방식이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아니 내가 이제는 잘 읽어야 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악보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 못하게 되거나 노화되면 그 악보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안 보여요. 나는 이거를 지금 읽어서 연주해야 되는데 안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악보가 손상돼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구겨져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DNA는 괜찮은데 내가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군데군데 생기는 거지. 책을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갖다가 이제 뭐 이건 사실 이게 딱 이렇게 좋은 비유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우리 의대 공부를 하려면 이게 원서로 공부하잖아요. 원서로 공부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또는 이제 학급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원서를 하나만 사가지고 복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막 밑에 있는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제 하는데 그거에 노트 필기한 것들 있잖아요. 아주 필기 잘하시는 분들이 막 필기해놓고 막 족보 같은 것들 막 정리해놓은 이게 또 되게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구해가지고 복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복사가 되고 복사가 되고 복사가 되고 복사가 되면 이게 이제는 너무 옅어져 가지고 그 필기한 게 안 보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고 우리 세포가 자꾸 분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수록 그 자꾸 복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글 쓴 것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처럼 요런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안 읽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전학 개념과 후성 유전학 개념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드린 건데,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아니 그래 모든 세포 안에는 다 똑같은 DNA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건 알죠. 우리도 다 직관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증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왜 그런 거냐 이걸 몰랐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그래 DNA는 변하지 않는데 그거를 읽고 안 읽고의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 좀 변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 이게 후성 유전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많이 후려쳐서.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요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왜 그랬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 노화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이가 드는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나이가 들어가냐? 왜 자꾸 복사를 하면서 그 필기한 게 자꾸 흐릿해지냐?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면 잘만 우리가 분석하면 실제 이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후성 유전학 이거 여기 쪽으로 좀 파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티브 호르바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물학적 시계를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신 분입니다. 2013년도에 이 연구가 시작돼서 사실 뭐 이게 나온 게 벌써 이제 10여 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뭐냐? 이 방금 얘기했던 우리 후성 유전학의 그 세 가지 팩터 중에서 메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막 화학 분자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뭔가 DNA를 못 읽게 하는 그 메틸화를 가지고 이 메틸화 패턴을 가지고 나이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DNA는 변하지 않는데 DNA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메틸화가 붙는 그 패턴은 나이가 들어가면 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정한 패턴을 분석해서 0세에 가까워진 그 메틸화 패턴과 20살, 20살, 30살의 메틸화 패턴, 50살, 60살의 메틸화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내 세포에 있는 메틸화 패턴을 봤을 때 20살에 가까우면은 그게 신체 나이인 것이고 50살에 가까우면은 그게 나의 신체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이 신체와 나이를 생물학적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요 시계를 개발해서 요거를 우리가 호바스 시계라고 합니다. 에피제네틱 시계라고도 하고요. 이제 후성 유전학적 시계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편한 말로 생물학적 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요거가 이제 계속 진화가 돼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그 피 한 방울로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내 뭐 나이라든지 또는 언제 죽을지 또는 언제 내가 암을 걸릴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을걸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 시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DNA를 이제 읽어내는 이런 메틸화 패턴들을 절묘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이 사망의 위험이라든지 내가 노화 관련된 내 수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화의 속도를 이제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됩니다. 되고요. 방법은 이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하는 방법도 아주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제가 뭐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후성 유전학 시계 또는 뭐 생물학적 시계 이렇게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지금 이제 협력병원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해서 그 해당되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협력병원들이 나와 있고 그 협력병원들을 통해 가지고 저 후성 유전학 시계 또는 생물학적 시계를 확인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검사들을 진행해 주는 병원들이 협력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요런 인제 노화 속도 차이가 있다 이런 연구들을 인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 뭐 생물학적 나이도 궁금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를 줄일 수 있나? 근데 우선은 첫 번째는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나? Yes. 측정할 수 있답니다. 측정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생물학적 나이가 빠르게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은데 종합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네, 만성 스트레스, 네, 뭐 호르몬으로 따지면 이제 코르티솔의 과분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흡연, 백해무익한데 빨리 늙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피부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면 부족, 뭐 제가 지금 수면 부족인데 수면 부족, 6시간 미만 수면, 요게 이제 노화를 빠르게 앞당기는 지름길, 그리고 초가공식품, 그리고 사회적 고립. 생각보다 요 부분이 요즘 이제 많이들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환경 독소는 뭐 미세먼지, 중금속, 그다음에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사회적 고립이 굉장히 이 노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 정신분석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들어온 어떤 빨리 늙는 지름길, 패스웨이의 하나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측정하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감는 것도 알았어요. 빨리 감는 건 쉽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 알려드린 6가지 하시면 됩니다. 6가지를 다 하시면 아주 빠르게 시계가 돌아갈 겁니다. 예. 그치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시계를 되돌리는 건 어떻게 하나? 예. 되돌리는 건 어떻게 하나? 요게 이제 궁금하죠. 요게 궁금하죠. 요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요 말은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역노화. 항노화는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거죠. 시계를 좀 천천히 가게 하고 싶어. 요거고. 노화를 되돌리는 거예요. 시계를 되돌리는 거. 지금 내가 신체 나이 검사했더니 이를테면 뭐 60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40살로 돌리고 싶어. 그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게 요 역노화에 대한 과학입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실마리를 준 게 우리 존 거던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요런 실험을 했는데 요 실험이 뭐냐면 그 개구리의 그 피부 세포 또는 이제 체세포 이미 분화가 다 된 요런 피부 세포를 개구리 알에다가 핵을 제거하고 요 이미 분화가 된 피부 세포라고 칩시다. 피부 세포를 넣으면 이게 개구리로 분화가 된대요.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 진행한 연구가 이게 언제의 연구냐면은 1960년대 연구예요. 1960년대에 이런 연구를 했다니까요, 이미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는데 그 원리를 잘 몰랐어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분명 이제 난자 안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일 것 같은데 이 핵 여기 요걸 제거했으면 핵은 아닐 거고 난자 안에 어떤 물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 피부 세포가 갑자기 생식 세포로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분화가 돼 가지고 개구리가 됐다는 얘긴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걸까? 그때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이 비밀이 60년대에 연구한 거니까요. 거의 50년이 지나서 풀립니다. 50년이 지나서. 누구 때문에요? 일본에 있는 야마나카 신야라는 요 과학자 분인데 이 야마나카 신야라는 분이 이 쥐를 이용해 가지고요. 쥐를 이용해서 이 쥐에 있는 세포, 체세포가 다시 줄기세포로, 생식세포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요렇게 역분화된다는 거를 밝혀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그 생물학적 시계, 노화 시계를 세포 수준에 되돌린 연구예요. 이미 분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거꾸로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뭐든지 분화가 가능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라 그러는데 요걸로 변화되었다 하는 연구를 받아서 이분들이 동시에 앞에서 1960년도에 존 거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풀린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포를 떼요.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는데 결국 뭘 발견해낸 거냐면은 이 아까 개구리 그 알 속에 있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랐다 했잖아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4개입니다. 요거 옥트포 그리고 속스2 뭐 요런 이제 유전자가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를 우리가 야마나카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인 세포를 야마나카 인자가 이렇게 있는 배지에다가 이렇게 배양시키면 세포가 갑자기 시계를 거슬러 돌아가서 줄기세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요런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분이 그 하버드대에 있는 이 데이빗 싱클레어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유명해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뭘 했냐? 이 요런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야마나카 인자가 일단은 얘네가 시계를 거꾸로 돌아가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몸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쥐에 있는 시신경이 다친 쥐들한테 요 야마나카 인자를 되게 어떤 짧은 시간 그리고 부분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쥐의 시신경 세포가 살아났다. 시력을 회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나왔던 이 야마나카 인자를 가지고 우리 8년 만에 이 세포의 형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눈세포면 눈세포 그렇죠? 눈세포가 갑자기 줄기세포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눈세포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영노화, 젊게 만드는 작업이 동물 실험에서 가능하더라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2020년 연구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다 동물 실험인데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임상 시험은 마찬가지로 요거에 기반해서 이 시신경 세포 또는 신경 세포를 되돌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도 제가 아주 궁금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긴 하는데 정말 하루빨리 그런 실험 좋은 실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런 특별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알약 하나로 탁 우리가 젊어지면 좋을 텐데 일단 아직은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실마리는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은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실마리 그런 연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요. 그런 어떤 특별한 약이나 뭐 특별한 불로초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게 이제 2021년도에 나온 연구인데요. 피츠제랄드 박사님 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2021년도 그러니까 5년 전 연구죠.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43명의 이제 약 50에서 72세 중년 또는 노년인 남자, 특별히 병이 없는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딱 어마어마하게 이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식이,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요렇게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개입 기간이 길지 않아요. 8주예요. 그래서 8주 이거 실험 시작하기 전에 인제 요런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고 8주 동안 정말 특훈하듯이 관리를 해 가지고 8주 뒤에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했는데 무려 3.23년 거의 3년 정도의 8주 만에 요렇게 생물학적 나이가 단축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로초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뭔지 한번 볼까요? 크게 요렇게 4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는 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오토파지 얘기했었죠. 간헐적 단식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칼로리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인제 이 항노화 연구에서는 이 우리가 적게 먹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 플러스 먹는 시간을 정하는 거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거의 인제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렇게 먹는 시간과 그리고 먹는 칼로리 양을 조절하는 거 요게 1번 기둥이고요. 2번 기둥이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너가 운동이 보약 시간이죠? 예, 운동이죠. 그치만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 번째는 수면인데 집중적으로 7시간 시킵니다. 9시간이 권장되고요. 이 실험 참가자들은 다 일상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치만 이 수면 7시간 이상을 반드시 지킨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인데 하루에 2번 호흡 명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흡 명상, 호흡에 집중하는, 생각을 비우는, 나에게 집중하는 이제 호흡 명상법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루에 2번 합니다. 오전 1번, 오후 1번. 요렇게 4가지 축을 짜 가지고 딱 8주간 집중적으로 했더니 생물학적 나이가 뒤로 가더라.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2021년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후성 유전학적인 우리 변화가 이런 우리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적인 우리 이제 이해가 이제 뒷받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 그러면 이 연구자들이 식물 중심의 식단을 했다.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핵심적이고요. 앞에서 보면은 뭐 보충제 프로토콜도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제가 오늘 다 드리긴 어려워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항노화 물질 관련해서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생물학적인 노화 시계를 다시 뒤로 감는 요런 물질이 있는가 요런 것들은 영양제와 관련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운동, 뭐 유산소 운동하고 저항 운동 요거를 하루에 30분 이상 했다. 수면 7시간에서 9시간 요렇게 진행했다. 이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에 어떤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배출되는 유일한 창구가 수면 때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서 이 코르티솔의 레벨을 낮게 유지하려고 했다 하는 게 요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핵심적인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뭐 지금 불로초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연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아직 뭐 임상 시험은 초기 단계고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없이 우리가
식이나 운동, 수면, 스트레스 요렇게 4 가지를 관리를 함으로써 8주 만에 DNA 메틸화 시계가 역전시켰다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뭐 파일럿 연구고요. 일단 샘플 규모가 작죠. 뭐 40명밖에 안 되고 남자 한정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어서 제한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실제로 우리 생물학적인 시계를 돌릴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 큰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계를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떻게 빨리 감고 어떻게 하면 되감고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뭐 결국에는 그런 날이 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알약 하나로 그쵸? 또는 뭐 지금 우리 배우신 4 가지 항노화의 축으로 영노화를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대략 한 80대 중반 정도 되죠. 네, 90세 가까워지는데 뭐 150세, 2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노화 분야에 있어서 이 사회 또는 윤리적인 이 이슈입니다. 지금도 뭐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 많은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이 부양을 어떻게 할 건가? 사회적인 부양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은퇴 시점이 자꾸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의 갈등도 있을 거고 의료 자원의 분배는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항노화 약이 개발됐다. 이거 얼마나 비싸질까요? 얼마나 비싸게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는 사실 전 국민, 전 인류의 대상이지. 그렇지만 이 약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일 테니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더 부유층의 특권이 된다든지 어떤 이런 계급 갈등을 좀 더 초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은 결국은 나이는 2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서로 얘기하는 너 몇 살이니 하는 그 나이 하지만 우리가 노화의 관점에서는 우리 세포의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 그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난 그 DNA 이거를 어디를 켜고 어디를 끄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는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이런 불로초나 아주 획기적인 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노화 역전은 실제로 가능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쉽진 않겠지만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의 시간이 속도가 결정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쭉 들어보셨는데 요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나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후성 유전학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얘기거든요. 경험이 유전된다. 아까 메틸화니 뭐 히스톤 변형이니 하는 그런 방식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의 패턴이 유전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또 관리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점, 우리 인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 후손을 위해서 건강한 유전자 패턴, 건강한 우리 DNA 메티라 패턴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유전자가 그대로 똑같이만 유전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청취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못다한 얘기나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내용들은 요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길 거거든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주무시고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